아, 어, 자, 이어서 오전까지 이제 센시티비티 위자드 설정하고 결과 보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 작업하신 거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중간에 뭐 오류가 있거나 해서 다음 진도를 못 따라오시는 분 안 계시죠? 아, 네, 잠시만요. 네. 음, 아, 네, 네.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조급한 게 많네요. 지금 하시는 분 거가 제가 그 공유 폴더에 테스트 언더바 01이라고 하는 파일하고 폴더 지금 두 가지가 올라갔어요. 제가 작업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류가 떠서 안 되셨다 하시는 분 계시면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후처리 관련된 부분까지 간단히 봤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센시티비티 위자드 만든 거는 그 제가 그 샘플링도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메타 모델도 뭐 필요하면 그 고급 옵션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그러면 센시티비티 위자드의 기본 그 가장 권장되는 AMOP 시스템을 자, 위쪽에 그 오리지널 템플릿에다가 연결을 할 때 파라미터 정보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크라이테리아도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메소드에서 여기 AMOP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MOP에서 시뮬레이션 타임을 짧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 건지 이런 뭐 선택사항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long, short.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는 간단한 모델을 좀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길게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AMOP로 하면 그 이후의 설정들은 뭐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레이아웃을 다시 정렬시켜서 보면 자, AMOP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노드 하나만 나옵니다. 아래 미리 했었던 것처럼 AMOP나 이런 항목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단계적으로 1단계 100개 계산 다 해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 MOP 만들고 후처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결과만 그 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AMOP 템플릿 헤더 부분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첫 번째 탭부터 보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파라미터 이름, 레퍼런스 밸류, 뭐 레졸루션이나 레인지나 이런 부분 동일하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도 설정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MOP를 보면 MOP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덕션은 일단 없는 걸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OP 바로 전에 어댑션이라고 있죠. 어댑션에 가서 보게 되면은 리파이먼트 타입이 글로벌과 로컬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응 표면을 만들면 설계 범위가 x1에서 x5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14 전체 범위죠. 전체 서피스 범위에 대해서 리파이먼트라고 하는 조정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AOP 저거 설정하고 마지막에 피니시 눌렀는데 내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시죠. 네. 그 간혹 하드웨어랑 잘 안 맞아서 굉장히 딜레이가 좀 잡혀서 나중에 창이 열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글로벌 리파이먼트 타입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파이먼트를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응 표면 모델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면 샘플링을 국부적으로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최대 샘플링 번호가 몇 개까지냐. 아까 오전에 그 샘플링 할 때 제가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300개까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300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오차가 크면, 근데 오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자, 그 아래쪽에 이제 고급 옵션들을 열어서 보게 되면 스타트 이터레이션은 스페이스 필링 LHS로 해서 100개, 아까와 동일한 조건으로 가져갑니다. 그 이후에 반응 표면 모델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시키기 위한 샘플링 기법도 공간 충집법을 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100개를 쓸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도합해서 최대 300개까지를 가져갈 거고, 그 과정 중에서 그 반응 표면 모델에 대한 COP 개수가 0.9에 도달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스탑 조건으로 해서 멈출 거예요. 뭐 더 크리티컬하게 이걸 100%로 가져가실 분들은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설정들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네, 창 닫고요.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저장했었던 폴더를 잠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처음에 만들었었던 커플드 펑션 시스템 폴더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센시티비티 작업을 하면서 저장된 센시티비티 폴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AMOP 폴더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센시티비티 폴더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오전에 제가 샘플 100개 계산했죠.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폴더가 있고, 그 100번까지 과정에 대한 결과를 이제 후처리한 뭐 민감도 분석된 OMDB 파일이나,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 분석할 때 작업했었던 그 MOP 만들 때 MOP 로그죠. 로그 데이터들도 이제 여기 아래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폴더들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들은 처음에 이 커플드 펑션 시스템 만들 때 사용했었던 파일들이랑 지금 이름이 똑같죠. 네, 그래서 입력 변수 바꾸고 그 바꾼 거를 계산을 하는 파일들이랑 계산해서 나온 파일들이 이 디자인 포인트 각각의 폴더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 파일, 솔버 파일은 상관은 없는데 리절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별 폴더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경로 의존성 그 파라미터들, 워킹 디렉토리나 뭐 릴레이티브 프로젝트나 그런 식으로 경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파일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것도 저장을 하고, 자, AMOP도 이 상태로 놓고 Run 버튼 눌러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계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오버뷰라고 하는 탭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포인트가 몇 번째 것까지 만들어서 가고 있는지 막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솔버로 하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도 계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라이선스 이름이 뭐였더라?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메트릭 팩이라고 하는 라이선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엑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그 라이선스 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CPU 코어 팩처럼 디자인 포인트를 8개를 한 번에 노드에다가 뿌려가지고서 동시 그 클러스터 장비에서 동시 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팩이 있었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옵티슬랭 DX 이제 안 팔죠. DX 라이선스 없어지고 옵티슬랭만 파는 상황에서는 옵티슬랭 프로는 안 되고 프리미엄이랑 엔터프라이즈가 각각 4개, 아니다. 3개, 7개씩 써요. 솔버 라이선스가 하나씩 더 붙여서, 그래서 결국은 4개, 8개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 포인트를 병렬 계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자, 계산이 다 된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반응 표면 모델까지 다 나왔고요. 자, 이것도 일단 저장을 한 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반응 표면 모델 COP를 보게 되면 오전에 했었던 거는 한 96% 나왔죠. 지금은 99%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변수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미 오전에 다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여기는 크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residual plot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왼쪽에 보면은 여기 제가 약간 이렇게 한번 줄을 맞춰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커브를 제가 약간 화면 뷰 각도를 돌려서 이렇게 단면 나온 것처럼 표시를 시켜놨는데, 이 구불구불한 걸 일자로 쭉 피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 두 개가 있죠. 이 엔벨로프 커브 두 개가 있는데, 이 밴드폭 안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 포인트들이 그 3시그마 수준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포인트들만 지금 정렬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검은색 실선이 있어요. 이 검은색 실선이 이제 예측되어진 그 커브인데, 결국은 이제 얘를 크게 보면은 이제 예측된 모델의 실선이 있고, 그 실선을 만들 때 사용되어진 이제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 포인트들이랑 그다음 그러니까 피팅에 사용되어진 이런 항목들이랑, 그다음에 예측하면서 이제 피팅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그 좀 더 보고 그 리파이먼트 시켜야 될 포인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제 오류 검증에 사용되어지는 요 포인트들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그 마름모 포인트하고 동그란 까만색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서 봤을 때 간혹 데이터를 좀 노이즈가 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중심선상, 검은색 선상에서 가장 벗어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에 가까운 포인트들이 있죠. 여기 찍어보면 지금 51번이나 뭐 64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요 벗어난 거 6번,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게 되면 예측값은 여기인데 실제로 이제 뭐 그 계산을 해서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위치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그 조정되면서 새로 포인트를 추가하면서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런 반응 표면 모델이 나왔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에서 체크를 하면 왼쪽에서도 요 어느 부분의 포인트인지 빨갛게 같이 표시가 됩니다. 많이 벗어나져 있는 포인트들이죠. 또는 왼쪽에서도 이렇게 그 벗어나져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 전체 작업 과정 중에 한 7, 80%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 게더링뿐만 아니라 이제 클리닝을 하면서 노이즈가 껴져 있는 걸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샘플링 개수가 많아져서 COP 개수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타 모델을 뭐 비선형적인 걸 더 예측도가 좋은 그런 걸 고급 모델을 써서 예측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이즈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인트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좀 수동으로 걸러줘야 될 필요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80포인트 하나 잡아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 디액티베이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제외시키면 그 포인트가 꺼집니다. 네, 항목에서 비활성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몇 개 포인트를 꺼보겠습니다. 2번에 대한 것도 끄고 봐서 꺼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런 거를 그 리졸트 디자인 탭에 거기서 아예 안 생겨서 지워버리면 되겠지만, 그런 걸 이제 선별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리닝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비활성화 시킨 후에 다시 이 모델에 대해서 다시 재생성을 합니다. 이제 비활성화가 됐으니까 여기 다시 재생성을 할 거예요. 기존의 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만 가지고서 새로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일단 만들고 있으니까 만드는 것들을 좀 잠깐 보고요. 뭐 이미 99%라서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노이즈가 낀 것들은 그렇게 지워서 더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98% 좀 낮아졌네요. 제가 오히려
영향이 지금 이제 x3, x2와 y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x1과 x2에 y에 영향을 끼치는 포인트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운 건 오히려 x1과 x2 입장에서는 서피스에 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관계를 좀 잘 골라서 봐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혹시나 나중에 지금 해석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실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하실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지금 요거 하나 만든 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 데이터거든요. 기상청 가면은 이제 기상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샘플로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매일마다 서울 지역의 뭐 일조량, 온도, 습도, 풍속, 그 다음에 구름층의 높이, 습도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이 이제 평균 일강수량 아니면 평균 적설량 이런 거랑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쭉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이제 이런 게 있고 이것들을 나중에 옵티슬랭이 엑셀하고 연동되어지는 어떤 애드온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옵티슬랭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엑셀에 있는 그 옵티슬랭 모듈이고요. 그래서 입력 변수 범위 지정해주고 출력 변수 범위를 지정해주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그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통계 데이터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만 놓고서 보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들도 있어요. 되게 특이한 이벤트의 평범한 상태인데 갑자기 폭우가 온다던가 막 그런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왼쪽에 이상한 점들이 두 개가 동떨어져 있죠. 막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그냥 일반 메타 모델로는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AI 모델로 진행을 해도 메타 모델 만드는데 한 20-30분씩 걸려요. 전체 로 데이터의 그 열 개수는 13,000개 데이터일 거예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 데이터가 고객사의 뭐 제조 공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보면 굉장히 흔해요. 그 정도 데이터량 자체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메타 모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만들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과정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그냥 데이터 규모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 필터링 하는 거, 데이터 클리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 자, 다시 저장을 하고 창을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MOP도 작업이 완료됐고 저장을 하니까 작업 경로에 AMOP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도 이제 디자인 포인트가 1번부터 300번, 여긴 200번까지 계산을 했네요. 200번까지 쭉 만들어놨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위자드는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를 가지고 오면 3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 함수 검색을 하는 알고리즘들도 이제 2가지 선택 사항에 놓여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서 알고 있는 이런 메타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메타 모델 위에다가 검색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이 백그라운드 서피스에서 우리가 어떤 구슬을 하나 놓고 그 구슬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계속 그 경로를 검색을 시키는 어떤 그 기반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예측 모델에다가 값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비교해가면서 계속 찾아가면 돼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검색하는 방식이 굉장히 빠른데 그렇게 하려면 옵티마이제이션, 이 서칭 알고리즘에 대한 항목을 AMOP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센시티비티 쪽에서는 여기서는 메타 모델이 있는 노드는 센시티비티 템플릿이 아니라 여기 MOP 노드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도, 예측 정확도도 AMOP가 지금 아까 COP가 98%였죠. 99%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 연결을 해서 검색을 해도 그
근사 모델 기반으로 우리가 설정하는 과정들은 똑같습니다. 일단 AMOP 쪽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레인지들 이제 검색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검색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검색을 3.14 플러스 3.14 다 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구간으로만 좀 영역을 좁혀서 검색을 해라 라고 해서 검색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해요. 자, y에 대한 값이 최대가 되어지는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된다 또는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폰스 파라미터가 조금 더 있으면 뭐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응력이나 아니면 질량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아래쪽에 컨스트레인트에다가 더 넣어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문제가 그렇게 좀 다른 문제를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스폰스 영역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오브젝티브로 가지고 가면은 오브젝티브 영역이 최소화시킬지 아니면 최대화시킬지 정의해주는 게 뜨고요. 컨스트레인트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y라고 하는 게 어떤 응력값이다 그러면 응력값이 200보다 값이 작아야 된다 또는 뭐 응력이 200보다 클 수는 없겠죠. 아무튼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그 한계치들을 여기다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관계를 정의하는 그 variable을 따로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문제에서는 y 값을 최대화시키는 부분 쪽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네 가지 기능에다가 변수를 끌어옴으로써 중간에 크라이테리아 영역 쪽에 자동으로 어떤 함수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이름은 objective y이고 타입은 목적 함수이거나 variable, objective, constraint, rhythm size, state 요 아래쪽에 있는 항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라질 것이고 expression은 요 y가 최소가 되어지는 조건, 현재 값은 이거고 이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풋 파라미터들도 여기 안에다 어떤 관계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x1 플러스 x2의 값이 3 이상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검색 영역 자체를 검색 영역이 지금 x1, x2가 이렇게 스퀘어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약간 대각텀으로 잘라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검색 영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뭐 여기 활용도 자체는 문제에 따라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 함수 하나, 네, 응답 변수 중에 하나를 이제 목적 함수로 설정을 한 겁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되겠고요. 자, 밑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제 네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많이 쓰시게 되면 일단 using에 가면은 MOP 솔버는 메타 모델 기반으로 거기서 검색을 하겠다. 우리가 이미 이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를 MOP 노드에다가 연결시키거나 AMOP에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백데이터로 있는 이제 그 MOP 서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그걸 무시하고 리얼 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200개 포인트 다 풀어놓은 거 다시 그냥 제외하고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x1에서 x5의 레퍼런스 밸류를 스타트 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값 기반으로 조금의 변동된 값을 한 10개를 만들어서 한 세트로 또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10세트는 또 어디다 만들어 나갈지 그 방향성 탐색을 하는 그런 로직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막 돌아갈 거거든요. 유전 알고리즘이나 진화 알고리즘의 그런 방향성 탐색 로직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리얼러는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지금은 MOP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MOP에서도 이제 이 상태로 놓고 오른쪽에 메뉴를 보게 되면 원 클릭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옵티슬랭 그 자료를 보게 되면 OCO라고 그 축약된 명칭으로 부르는 어떤 메뉴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원 클릭 옵티마이제이션은 옵티슬랭이 가지고 있는 검색 알고리즘의 장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새로 만든
그 검색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옵티슬랭이 추구하는 컨셉 자체가 옵티슬랭 사용자는 최적화 알고리즘에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원클릭만 써. 아니면 AMOP만 써. 라고 해서 그 AMOP와 원클릭만 쓰면은 그 중간의 알고리즘은 보편적인 최적화 엔지니어들이 쓰는 정도의 선택 기준들을 다 충족시켜가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과 분석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옵티슬랭 그 시어리 자료를 PM팀에서 받아갖고서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워낙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매뉴얼 옵티마이저 셀렉션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알고리즘들이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경사구배법. 이거 그레디언트 메소드 같은 경우도 AI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서로게이트 모델. 이것도 AI 하시는 분들 이제 용어상으로 많이 볼 텐데 결국은 그 메타 모델을 직접 만들어 가면서 검색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도 잠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여기 자연 모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진화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체크하셨다가 쉬는 시간 때 말씀 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옵티슬랭 알고리즘들 중에 이렇게 색상으로 옵션을 분류를 해줍니다. 빨간색은 지금 문제에선 적합하지 않으니까 쓰지 마라. 초록색 써라. 라고 해서 초록색 기반으로 일단 가볼게요. 구배법 기반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구배법은 반응 표면 모델 좀 이따가 그림 요 그림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볼까요? 어느 한 스타트 포인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구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 아저씨들 많이 계시면 구슬치기 했었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자 우리가 필드 나갔는데 필드에서 이제 그 자리에 서서 골프공을 탁 쳐서 그게 이제 공이 이제 그라운드에 떨어져요. 그럼 이제 굴러가겠죠. 그럼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 그 도착한 지점을 스팅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내려가는 부분 쪽으로 공이 흘러가겠죠. 그러면 원래 저 경사구배법에서는 이제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제 특정 방향으로 특정 거리만큼의 그 정보 탐색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스텝을 얼마나 길게 가져갈 건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탐색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그 기울기를 계속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이 하나 떨어지면 공의 기울기가 가장 낮은 쪽으로 해서 계속 굴러가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어지는 지점에 도착하면 검색이 끝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그냥 뭐 포물선이나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포물선이나 막 사인 웨이브이거나 아니면 그 저런 움푹 패여 있는 곳이 곳곳에 막 있어가지고서 국부적으로 어딘가에 갇혀서 거꾸로 못 올라오는 그런 부분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반응 표현 모델을 봤을 때 심플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요 중턱에 떨어지면은 왼쪽으로 굴을지 오른쪽으로 굴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잘 떨어뜨려야 됩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런 거 쓸 때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검색을 러프하게 하는 그런 검색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 검색을 하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최적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글로벌 서칭에 대한 가장 베스트 포인트가 어느 좌표쯤 돼. 그러면 거기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구배법을 가지고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계별로 전역 검색도 해보고 국부 검색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가면 좋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것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NLPQL 요 조건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배법은 스타팅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해주는 x1에서 x5까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반응 표면 모델을 봤으면 지금 가장 높은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x3는 한 1, x2는 한 2나 3 정도로 시작하고 x1, x2도 x1은 한 3, x2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반응 표현 모델 보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짚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굳이 그런 설정을 하지 않아도 옵티슬랭이 대충 자리를 잡아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dditional 옵션 맨 아래 보면은 validate best desig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OP 모델로 최적점을 찾으면 결국 그거는 예측값이지 실제 값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의 예측값이 COP 개수가 99%라 하더라도 그 똑같은 지점의 x1에서 x5의 값을 넣고서 실제 솔버에다 돌려보면 y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체크한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검증 포인트를 몇 개를 더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이거를 하면 어쨌든 계산 검색이 끝나면 한번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이 안 되지만 실제 솔버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일단 요 옵션 이따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하고 나왔더니 자 이 노드 레이아웃이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한번 라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라인 정리를 하고 저장하신 후에 런 버튼 눌러서 검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검색이 다 됐고요. 자,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른가요?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검색을 900법 검색을 하면서 검색된 이력을 보니까 72번까지 검색된 검색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디자인이 몇 번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왼쪽에 셀렉트 베스트 디자인에서 봤더니 66번 디자인 포인트로 검색된 것. 여기에서의 디자인 포인트는 그 앞에서 AMOP 할 때 200개 중에 66번이 아니라 이 검색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에 그 검색 이력 중에 66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봤더니 일단은 밑에 리스폰스 밸류를 볼까요? 여기 Y를 봤더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Y 괄호 열고 calculated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 괄호 열고 MOP라고 있어요. 그래서 MOP는 이제 예측 모델에서 나온 값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9.76인데 실제로 그걸 이제 밸리데이션 쪽으로 가서 다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0.63이 나오더라. 편차가 있죠. 그리고 이 y 값이 도출되어질 때의 x1, x2, x3에 대한 각각의 값들은 어디쯤에 해당되느냐라는 걸 봤더니 가장 기여도가 높았었던 x3는 마이너스 1.6, x2는 마이너스 3.14, x1은 한 2.6 정도로 나오더라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요 네 개의 플롯 윈도우 말고 다른 것들도 밑에 좀 끌고 와서 좀 한번 볼까요? 각각의 이 플롯 윈도우들에 대한 속성들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Preference에 가서 여기에서도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옵션들이 이제 많고 뭐 글자 크기나 색상이나 아니면 표시되어지는 객체의 정보나 이런 것들 이제 바꿔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헬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래쪽에 비주얼 항목들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좀 나눠져 있으니까 카테고리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센시티비티 윈도우 위저드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위저드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 스태티스틱스 쪽에 대한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reliability 쪽은 여기는 우리가 지금 작업한 항목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스태티스틱스, 그다음에 미셀리니어스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데이터 마이닝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프로치메이션 여기도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데이터 마이닝 쪽에 패러럴 코디네이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입력 변수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거는 조금
꺼놔도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볼까요? 네. 일단은 x1, x2, x3가 있고요. 그 다음에 y하고 오브젝티브 y는 이제 같은 거니까 요건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 디자인 엑스플로러에서도 이제 있는 기능인데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원래 DX도 이제 많이 잘 안 쓰니까 그냥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은 경사구배법을 가지고서 검색한 이력이 72개 정도밖에 없어서 요 커브 라인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어떤 y 값이 최대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아래 조절할 수 있는 이 커브 바를 가지고서 조정을 해보면 y가 지금 2에서 9.7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이제 조정을 해봤을 때 이제 비활성화된 것 말고 나머지 활성화된 것들만 보면 커브가 이제 몇 개가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 7번이나 아니면 23번이나 네, 이런 것들 커브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요 약간 검색 알고리즘을 다른 걸로 좀 바꿔갖고서 좀 다시 봐야지 좀 드라마틱할 텐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서서 민감도 분석할 때에도 영향도가 높은 그런 항목들을 봤지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위치를 통과하는 커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줄여서 보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y가 낮은 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설정을 해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커브가 이제 많이 밀집되는 이런 걸 가지고 x2는 확실하게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에 가까워야 되고 x1은 약간 분포된 정도가 중간 값도 있지만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영향에 더 좋겠구나.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설계 과정에서의 어떤 범위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엔벨로프 커브를 이제 만들어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품질을 제어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성능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를 좀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 프로세싱 같은 거 하는 부분의 예제에서도 다뤄보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또 일단 닫고요. 자,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옵티마이제이션 위자드를 AMOP에다가 또 연결을 해서 또 계속 이어서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또 그대로 넘어가고 이걸 안 만들었구나. 자,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제가 아까 y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했었나요? 맥시마이저로 했었나요? 네, 해놓고 네, 그리고 매뉴얼에서 서로게이트 모델은 제외하고 밑에 쪽에 가서 그 에볼루셔너리 알고리즘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더 검색 이력이 많이 나오고 그 전역 검색, 멀티 포인팅 서칭이 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뭐 그다지 크게 셋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할 거는 없고 네, 설정 다 하고 레이아웃 최적화한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 메시지 로그에서 검색하고 있는 검색 포인트가 한 1000개 정도 넘어가는 거를 잠깐 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1170개 정도가 검색이 된 것 같고 그 중에서 969번 포인트가 가장 결과가 좋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는 y 값이 MOP로는 12.46이 나왔고 계산된 항목에서는 1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디자인에서의 X1 to 3에 대한 값을 보면
X3가 1.5가 나왔어요. 아까는 1.6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X2는 3.14가 나왔고 X1도 3.14가 나왔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좀 다릅니다. 아까 검색한 부분은 전역 검색 기법이 아니에요. 국부 검색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반응 표현 모델에서 오른쪽으로 빠질지 왼쪽으로 빠질지 이거를 제가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빠졌겠죠. 근데 지금의 결과가 이제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전역 검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값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데이터 마이닝에서 패러럴 코디네이트 플러스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네, 굉장히 많죠. 검색된 이력이 이제 1100개가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검색 이력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검색된 이력들하고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다르죠. 네, Y가 최대가 되려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이 커브 중에 이제 빨갛게 표시된 것,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반응 표면 모델 기반으로 해서 검색 최적 어떤 목적 함수를 검색하는 과정들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 위저드를 예를 들어서 센시티비티 시스템이나 아니면 커플트 펑션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다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MOP에 연결을 할 때에도 리얼런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네, 계속 반복 작업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MOP 쪽에다 연결을 하면 여기 아까 MOP 솔버나 리얼런으로 옵션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센시티비티 쪽 템플릿에 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MOP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리얼런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매뉴얼 옵티마이제이션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그레디언트 쪽이었는데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고 오히려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 쪽 AMOP 기반으로 반응 표면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검색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떴어요. 어디쯤에 있었을까?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헬프에서 바로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권장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고 이 상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MOP1이라고 하는 게 새로 하나 생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목적 함수 검색까지 다 완료된 부분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장하고 run 버튼 눌러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타 모델이 아니라 실 모델로 제가 그림을 좀 찾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나.
그림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그림을 찾아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2시부터 하겠습니다.